어제가 3월 1일이었죠. 3월 1일 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 사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일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강제징용 사건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났던 아픈 사건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우리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딛고 지금에까지 온 것은 나라를 잃었을 때 고통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되새겨 봐야 할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책은 군함도입니다. 살아있는 역사. 이 책은 살아있는 역사를 눈앞에서 바로 만난 우연한 사건에서 시작됐어요. 유난히도 화창한 날이었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가득했지요.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한참 오르니 파란 기와가 단정히 오른 작은 집이 나왔어요. 주변이 탁 트였고 나무 위의 새소리만 가득했지요. 집 앞에 선 누렁이가 오랜만에 만난 손님인지 처음 보는 저를 반가이 맞아주었어요. 제가 찾아간 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온 홍승후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제가 선 이 집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집안의 첫째 아들인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귀도 잘 들리지 않았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 누운 채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지요. 하지만 일본 탄광으로 강제징용을 갔던 쓰라린 고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느리고 작은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어요. 깊은 한숨과 일그러지는 표정, 한참 이어지는 침묵이 말로 다 하지 못한 아픔을 전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징용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록하겠다는 말에 영거푸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송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징용에 끌려갔던 동료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어느새 70여 년이 흘렀어요. 겨우 70년 사이에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홍승후 할아버지처럼 강제 동원된 분들의 이름과 이야기는 국가기록원의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자의 손자 때 정도에 이르면 징용자들이 있었다는 기억조차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 사이 일본은 군함도를 산업유산으로 포장해 상품화하고 역사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일본은 가리고 싶은 게 있으니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군함도의 속살에 주목해야 해요.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며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에 대응하려면 그들의 교묘한 포장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역사를 정확히 알고 바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알면 이길 수 있지만 모르면 지는 것이지요. 군함도는 아프고 슬픈 역사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광복을 맞이한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후대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홍승후 할아버지와 군함도에 끌려간 분들의 이야기, 실화의 바탕을 두고 쓴 동화예요. 일본의 강제징용에 희생당한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주인공 근태가 대신 전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징용자들의 삶을 어디까지 묘사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야기에 차마 다 담을 수 없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해야 앞으로의 우리 역사도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은이 김영숙. 식민지가 된 조선. 1900년도부터 일본은 조선에 눈독을 들였어. 그러다 1910년에 강제로 맺은 한일병합조약으로 조선을 빼앗았지. 처음엔 뭔지도 몰랐어. 닥치는 대로 조선의 것을 약탈해갔지. 쌀이며 옷, 석탄, 쇠붙이, 나무, 하물며 사람까지도. 모두 반병신이 되거나 목숨을 잃고 돌아오지 않았어. 정말 끔찍했어. 1940년 3월. 이제 학교에서 조선말은 쓸 수 없다. 조선말을 쓰다 걸리면 바로 퇴학이다. 집에서는 조선말을 하는데 학교에선 일본말만 하라니 이거야말로 이중생활이 아닌가. 조선 사람한테 일본 사람으로 살라 하니 어렵다. 아버지가 그랬다. 일본 놈들이 날치기처럼 조선을 자기네 나라로 빼앗았다고. 그래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 하는 거란다. 나는 본래 장근태인데 2등 근태가 되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다. 영철이는 본래 성이 김에 가를 붙여 김가란다. 김이나 김가나 그게 그거인데 굳이 바꾸라 하니 참 억지스럽다. 이장 아저씨가 집집마다 쫓아다니며 창씨를 안 하면 제일 먼저 징용을 보내거나 학교 다니는 애들은 모조리 퇴학을 시킨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윗동네 어느 집은 창씨를 하긴 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씨를 붙였단다. 개 견자로 창씨를 했단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성을 버린 개자식이 되었다면서 말이다. 선생님은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성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말도 일본말만 써야 한단다. 선생님은 하루아침에 마치 일본 사람이 된 것처럼 군다. 우린 학교에 가면 매일 황국 신민서사를 목이 터져라 외친다. 조선말로 하면 이런 뜻이다.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 땡땡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쳐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라고 맹세를 한다. 매일 외운다. 하지만 그런다고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우습다. 그런데 선생님은 황국 신민서사를 외우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매섭게 매를 들기 일수다. 그러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우린 조선인이라고. 그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내게 조선말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진 한지를 잘라 엮어서는 내게 뭐라도 매일 한글로 적어보라고 했다. 아버지는 한평생 농사일 말고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다지만 손재주가 아주 좋다. 한지로 엮은 이 공책도 반듯하고 야무진 것이 종이 장인이 만들었다 할 정도다. 기분이 참 묘하다.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털어놓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해진다. 눈치 보지 않고 조선말을 쓰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한글 일기를 쓰는 건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버지는 한글 일기를 쓰는 것이 알려지면 봉변을 당할 거라고 했다. 성도 일본식을 따르고
한글도 못 쓰게 하는 마당이니 그럴 수 있겠다. 한글 일기는 몰래 밤에만 써야겠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 비밀이다. 1942년 4월 옆집 만석 형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형이 징용되어 전쟁터로 끌려간 거라 수군댔다. 만석 형만이 아니다. 아랫마을 대추나무집 아저씨와 골목 어귀에 사는 분이 누나도 사라졌다. 아버지는 마을마다 징용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일본 놈들은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가 일을 시킨다. 누구는 철도를 놓는 곳으로, 누구는 도로를 까는 곳으로, 누구는 무기공장으로, 누구는 탄광으로, 저 먼 북쪽 땅으로, 남쪽으로, 일본과 사할린과 같은 낯선 나라로도 끌려갔단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소식도 알 길이 없다. 젊은이들은 군인으로 전쟁터로 불려나가기도 한다는데 총알바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아버지의 한숨이 깊었다. 아버지는 일본 놈들이 트럭을 타고 가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납치해 끌고 간다고 했다. 나보고 조심하라며. 아버지 얘기를 듣고 있으니 오싹했다. 나처럼 어린 남자아이들도 징용된다는데 눈물이 절로 난다. 서럽다. 선생님은 일본이 조선을 더 잘 살게 하려고 한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조선의 것들을 빼앗아 가는 거라 했다. 남의 나라의 식민지라는 게 정말 서럽고 비참하다. 1943년 10월 학교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마을 이장님과 제복을 입은 일본 사람이 마당에 들어섰다. 인사하는 나는 본체 만체하고 어이 석산이 있는가? 하며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돌아보는 나를 일본 사람이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눈이 유난히 가늘고 입이 툭 튀어나온 것이 매서운 느낌이었다. 이장님이 한 번 더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는 물론이고 부엌에 있던 어머니와 안방에 있던 할머니까지 나오셨다. 이장님은 대뜸 자네 일본 가야 쓰겄네 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일본에 가다니? 왜? 나는 학교에 가는 것도 잊은 채 이장님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이장님은 옆에 있는 일본인을 두 손으로 공손히 가리키며 미쓰비시라는 일본 명문 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아버지가 일본 보국대로 뽑혔다고 했다. 황국 신민의 영예로운 산업전사라며 아버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종이만 뚫어져라 보더니 어머님도 연로하시고 자식도 저렇게 어린데 어떻게 징용을 가냐며 버럭 화를 냈다. 그러더니 이내 이장님 앞에 꿇어앉아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다. 안절부절 못하며 무릎까지 꿇는 아버지를 보니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이장님은 영장이 나와서 자기는 어쩔 수 없다며 헛기침을 하며 먼 산만 봤다. 명문 회사 일본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는 이장님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만 가자는 신호 같았다. 이장님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분 회사에 가서 일하면 월급도 받고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구먼. 너무 성쾌만 생각 말고 넓은 세상 경험하는 셈치게. 한미천 잡으면 근태 저 녀석 학교도 길게 보내고 좋지 않은가? 라고 말했다. 이장님 말대로 기술도 배우고 월급도 많이 받고 넓은 세상 구경까지 할 수 있다면 이장님이나 가지. 왜 가기 싫다는 아버지를 가라는 건가? 무엇보다도 아버지랑 헤어지는 건 섭섭해서 안 될 일이다. 군함도 멀리서 보면 군함 한 척이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시마를 구남도라 부른 거야. 일본 최초의 아파트가 지어졌지. 근데 산업유산이라지? 그게 실은 징용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이었어. 구남도에서 조선 사람은 가장 낮고 후미진 곳에서 쇠창살과 감시탑에 둘러싸여 갇혀 지냈어. 거기서 파도만 높이 치면 섬을 다 덮쳤어. 그러니 우리 숙소는 바닷물이 들이쳐서 축축하고 벼룩이 들끓었지. 중국인 전쟁 포로들도 있었어. 조선인 숙소 정반대편에 두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게 했어. 1944년 6월 부산항에 서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배를 보고 기가 질렸다. 배의 끝과 끝을 살필 수 없을 정도였다. 항구엔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다니. 일본이 치르는 전쟁이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많은 조선인이 필요한 걸까? 일본인 감독들은 사람들이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움직여도 욕을 하며 멱살잡이를 했다. 난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 옆에 더 꼭 붙어 있었다. 종일 굶어 너무나 배가 고팠다. 어서 배에 올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다행히 배에 오르기 전에 주먹밥 한 덩이씩을 나눠줬다. 그러나 배를 채우기에는 너무나 적었다. 어머니는 속이 안 좋다며 어머니 주먹밥까지 내게 주었다. 사람들이 많으니 배에 올라타는 시간만 해도 꽤 걸렸다. 선실마다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서 발 뻗을 틈조차 없었다. 배에 탄 사람이 자그마치 3,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어떤 선실에는 남자들만 모아놓기도 했는데 우리 선실에는 내 또래 아이들과 여자들이 더러 보였다. 배가 출발할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다. 배가 많이 출렁거려 주먹밥 먹은 것이 다 올라왔다. 다들 멀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걸 보니 더 속이 좋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고 비좁아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선실 입구마다 일본인 감독들이 지키며 우릴 감시했다. 멀미를 하다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 품이었다. 잠은 깼지만 힘이 없어 그냥 어머니 품이 계속 안겨 있었다. 키가 아주 작은 감독이 문을 벌컥 열더니 기상! 기상! 시모노세케항에 도착했다! 라고 소리쳤다. 다른 감독들도 선실을 돌며 사람들을 깨우는 것 같았다.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속이 비어서 힘이 없었다. 항구에 도착하자 일본인 감독들은 사람들을 줄 세워 짐을 검사했다. 짐 검사가 오래 걸려 서 있을 기운도 없었다. 어제도 굶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멀미를 해서 속이 텅 빈 탓이었다. 다행히 짐 검사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주먹밥을 나눠주었다. 잡곡으로 만든 주먹밥 안에 단무지 한쪽이 들어있었다. 역시나 양이 너무나 적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반쪽을 나누어 내게 주었다. 난 너무나 배가 고파 염치도 없이 어머니 주먹밥까지 다 먹어버렸다. 주먹밥을 먹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또다시 배에 올랐다. 애초에 타고 왔던 큰 배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배였다. 하시마로 가는 일행만 따로 태우고 가는 듯했다. 좋기 몇십 명은 되어 보였는데 우리와 같은 선실에 있던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배가 움직이자 아버지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944년 6월. 배는 사람들을 내려주고 방향을 돌려 왔던 길로 가버렸다. 배가 떠나는 걸 보니 정말 섬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 감독들에게 맞은 곳이 계속 욱신거렸다. 어디선가
또 몽둥이가 날아오지 않을까 눈치를 살피면서 섬을 흘깃흘깃 둘러봤다. 멀리서 본 시멘트 벽은 가까이 보니 장정 몇 명의 키를 합친 것보다 훨씬 높았다. 저 벽을 넘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하기야 벽을 넘는다 해도 벽보다 높게 들이치는 파도에 바로 휩쓸려 버릴 것이다. 벽을 따라 높은 망대가 있었다. 감시하려고 세운 망대인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감옥 같던 느낌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섬 안엔 높다란 시멘트 건물이 곳곳에 여러 채 서 있었다. 공사 중인 곳도 있었다. 건물 공사 현장을 보니 사람 사는 곳은 맞구나 싶었다. 위로 높이 쌓아 올린 시멘트 건물은 서양식 집으로 아파트라고 했다. 섬의 꼭대기에는 신사가 있었다. 그 밑에는 관리소장의 사택, 그 아래에는 관리인 아파트, 그 아래엔 일본 광부들의 아파트가 있었다. 가장 낮은 끄트머리에 조선인 숙소가 있었다. 섬에서의 계급이 한눈에 보였다. 조선인 숙소는 아파트와 동떨어져 있었다. 낮고 후미진 바닷가 근처에 2동짜리 건물이 초라하게 서 있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 있고 근처에 높다란 감시탑이 서 있었다. 우리 일행을 인솔한 감독은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서더니 이제부터 여기서 생활하게 될 거라 했다. 가족이 오면 집을 준다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 사나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어머니와 나에겐 아주 작은 방이 배정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다른 방들보다 훨씬 작았다. 발이나 뻗을 수 있을까 싶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반장이란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언제 온 줄 알아? 다른 방에는 20명씩 들어간다고. 여긴 가족이라고 특별히 방 하나 내준 거니 그리하라. 맙소사, 이 좁은 곳에 20명이라니. 반장은 조선 사람이었다. 일본말로 하다 일본인 감독이 사라지니 조선말로 짓거렸다. 그나저나 아버지가 없었다. 아버지랑 같이 살게 해준다고 우리를 불러들인 것 아닌가? 일본말이 서툰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반장에게 물었다. 반장은 눈을 부라리더니 여기서는 질문은 필요 없다며 윽박질렀다. 때 되면 만날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정말 재수없게 생긴 반장이었지만 아버지를 곧 만난다는 말은 반갑기만 했다. 반장은 복도를 돌아다니며 짐을 놓고 다시 모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를 따라 부랴부랴 건물 밖으로 나갔다. 반장을 따라 간 곳은 조그만 사당이었다. 신사였다. 이렇게 외딴 섬에도 신사를 지어두고 참배를 시키다니. 경건하기는커녕 지독하다 느꼈다. 반장은 매일 당번을 정해 사당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장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절을 하고 텐노헤이 카반자이를 3번 외쳤다. 학교 다닐 때 늘 하던 거였다. 합숙소 앞으로 다시 모여서는 입소식을 했다.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몽둥이를 든 반장이 달려올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다. 입소식을 마치고 드디어 식당에 갔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된장국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음식 냄새를 맡자 더 배가 고팠다. 그런데 식사라고 나온 것은 주먹밥 한 덩어리에 건더기도 없는 일본 된장국이 다였다. 주먹밥을 입에 넣고 씹는데 이건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거칠고 까슬해서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살펴보니 말이 주먹밥이지. 기름을 짜고 남은 콩깻묵에 잡곡을 조금 섞어 둥글게 뭉쳐놓은 것이었다. 땅에 뿌리는 거름으로나 쓸 것을, 소를 줘도 안 먹을 것을 어찌 사람에게 준단 말인가. 하지만 그런 걸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콩깻묵이 아니라 흙도 씹어 먹을 지경이었다. 순식간에 주먹밥을 먹어치우고 된장국도 단숨에 마셨다.
오랜만에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니 살 것 같았다. 어머니가 주먹밥 반을 또 나눠주었다.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도 배가 고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손은 벌써 어머니 주먹밥까지 입에 넣고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팠다. 늘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먹다가는 사흘도 못 가 쓰러질 테다. 아버지를 만나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겠지. 위안을 삼으며 입맛을 다셨다. 그나저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코딱지만한 섬인데 왜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는 것일까? 탄광은 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다. 1944년 6월. 어머니와 나는 엉덩이 한번 붙일 새도 없이 합숙소 주변을 청소하라는 반장의 말에 분주히 움직였다.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다. 고향에서 보던 노을은 따뜻하고 예뻤는데 낯선 곳에서 보니 야속하고 슬프기만 했다. 아버지 얘기를 다시 묻기가 겁나서 어머니와 방에 들어와 있었다. 다다미 방의 바닥은 어찌나 더럽고 축축한지 엉덩이를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람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기어다니는 바퀴벌레와 벼룩 때문에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다. 집을 나선 지 겨우 이틀인데 2달은 좋게 지난 것 같았다. 트럭과 기차, 배를 갈아타면서 하시마까지 왔다. 하지만 여기가 정말 하시마인지, 아버지는 왜 여태 나타나지 않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웬 시꺼먼 사람이 서 있었다. 2 발로 서 있고 머리와 몸뚱이 있는 것을 보니 사람인 건 분명한데 얼굴이며 손이며 온통 새까만 것이 도무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어찌나 삐쩍 골았는지 해골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볼품이 없는 걸 넘어 흉측한 모양새다. 하시마의 귀신이 아닌가 싶어서 난 어머니의 팔을 와락 끌어안았다. 어머니가 놀라서 뉘시오?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까마귀 인간이 근태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가? 난 너무 무서워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도 놀라서 다시 누구냐고 물었다. 그런데 까마귀 인간은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여보, 나요 라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까마귀 인간의 얼굴을 용기 내어 쳐다봤다. 검은 얼굴에 눈물이 흐른 자리가 하얀 줄을 그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근태 아버지? 라고 물었다. 까마귀 인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뛰어들었다. 근태 아버지라면 내 아버지가 아닌가? 까마귀 인간이 우리 가까이 왔다. 난 까마귀 인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도 어머니 팔에 더 세게 매달렸다. 까마귀 인간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언젠가 봤던 아버지의 우는 모습과 닮았다. 징용 가기 전에 봤던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 내 입에서 비로소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다. 어머니는 우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다. 어떻게 사람 모습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어서 기가 막혔다. 뼈만 앙상한 이 까마귀 인간이 도무지 우리 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눈물을 아무리 흘리고 닦아도 아버지의 피부는 여전히 거무죽죽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처참했다. 대체 어디에 있었냐는 물음에도 아버지는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그냥 몇 번이고 우리를 품에 안았다. 아버지의 품도 예전 같지 않았다. 볼에 닿는 까칠한 피부도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도 충혈되고 탁해진 아버지의 눈동자도 그 무엇 하나 아버지의 본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따금씩 보초서는 반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말소리가 새어나갈까 맘 편히 얘기도 나눌 수 없었다. 억지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시마에서의 밤이 깊어만 갔다.